박노인이 성민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 형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해.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형을 불러냈어요. 이 여사가 충격을 받아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성민의 눈에서 10년간 숨겨온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은 늘 아버지 눈에만 들었잖아요. 저는 늘 그림자 취급이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경기도 가평의 가을,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10월 초순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박노인은 벌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놀림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벌초용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낫, 호미, 제초제, 그리고 조상들께 올릴 제수용품까지.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올해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호야, 일찍 왔구나. 박노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38배 나이답지 않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사업 실패로 고향에 내려온 지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무게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온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그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하셔서 서둘러 왔습니다. 성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던 모양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빚쟁이들의 전화벨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진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니? 얼굴이 너무 말라 보인다.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성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안방에서 나온 이 여사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또 왔네. 벌초 핑계로 집에 들락날락하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된 일이나 찾아봐. 며느리도 아닌 친아들에게 하는 말치고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로서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성호의 사업 실패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성호가 지금 힘든 시기인 것 아시잖아요. 박노인이 아내를 달랬지만 이 여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 벌써 몇 번째 힘든 시기인지 아세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그 뒤처리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이제 정말 지쳤어요. 성호는 어머니의 날선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가족들에게 끼친 피해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겁니다. 고향에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곁에서 효도도 하면서요. 하지만 그의 다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말이었으니까요. 이 여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효도? 진짜 효도는 부모 걱정 안 끼치는 거야. 매일 밤 잠도 못 이루게 하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거리게 만드는 게 효도냐? 그녀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성호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들, 빚쟁이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사업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법이야. 아버지도 젊었을 때 몇 번 실패해봤으니까 안다. 그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불안감을요. 박노인 역시 밤잠을 설치며 아들 걱정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이 여사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성공은 무슨 성공? 그냥 실패하지만 않아도 다행이야. 더 이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않으면 그걸로 좋게. 그녀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조상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다. 박노인이 화제를 돌리며 벌초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우도 묵묵히 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배려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사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또 빚쟁이들이 쫓아오면 어쩔 건지. 혼잣말이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차를 타고 산소로 향하는 길, 부자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평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야 해.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남겨둔 빚은 여전히 산더미 같았고 고향에서의 재기 계획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운전대를 잡으며 옆자리의 아들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얼굴에는 걱정과 자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박노인의 가슴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았고 그동안 성우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죠?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책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다만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아버지의 말에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말없이 벌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덤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비석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쪼이는 가운데 부자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둘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벌초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우가 무덤 뒤편의 잡초를 정리하던 중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벌초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표시를 본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성우야,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와야 해. 우리 회사 계좌가 압류당했어.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정리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무슨 일이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성우는 전화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압류당했는데? 전 재산이야. 그리고 보증인들한테도 연락이 갔어. 내 아버지한테도 곧 연락 올 거야.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워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성우가 전화를 끊고 급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벌초 중에? 박노인이 의아해했지만 성우는 이미 벌초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입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박노인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또 빚 문제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마무리해야 할 서류 문제예요. 성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박노인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벌초는 아버지 혼자 마저 하시고 저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성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데. 박노인이 걱정했지만 성우는 이미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늦으면 내일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성우의 모습이 산 아래로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혼자 벌초를 계속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려니 더디기만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도록 성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노인이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여사는 성우가 없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성우는 어디 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갔다고 하는데. 박노인의 말에 이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벌초날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서울까지 가요? 그날 밤 성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사고를 쳤을까봐 걱정돼 죽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맨날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틀째가 되어도 성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참지 못하고 직접 성우가 머물고 있던 가평의 임시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들도 성우를 본 지 며칠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안 보이던데요. 큰 짐가방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불안감이 극에 달한 박노인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벌초 당일 급히 서울에 간다고 하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성인이 이틀 정도 연락 안 되는 건 흔한 일이에요.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 박노인과 이 여사는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성우가 말했던 동업자를 찾아가 봤지만 그 역시 성우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벌초날 전화했을 때 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저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동업자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사실 회사 정리하면서 성우가 보증 서신 몇 개에 사인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성우를 찾고 있어요. 박노인의 머리가 띵했습니다.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큰 금액일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성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가평 근처의 산길이었습니다. 벌초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목에서 몇몇 등산객들이 성우를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전화를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경찰은 성우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봤지만 벌초 당일 오후부터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전원을 껐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색팀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평의 산은 넓고 험했습니다. 계곡도 깊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틀간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마침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산 중턱의 바위 틈새에서 성우의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 우리 성우 신발 맞아요. 이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박노인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만 발견되었고 다른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옷가지나 가방, 휴대폰 같은 것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나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성우가 자살할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족했다면 다른 흔적들도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지만 성우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비 때문에 일부러 잠적한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박노인은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성우가 도망간 거라면 신발을 벗어두고 갈 리가 없어요. 박노인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성우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성우의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사라진 지 벌써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박노인의 하루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대문 앞에 나가 길 끝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성우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보, 또 밖에 나가서 뭐 하세요? 이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의 그날 이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녀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살아있다면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연락했겠죠. 박노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살아있어. 내가 느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연결고리라는 게 있는 법이야. 하지만 이 여사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박노인의 둘째 아들 성민이 서서히 가족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35이 되어서도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형이 없는 지금 부모님을 모시는 건 제 의무죠. 성민의 말은 언제나 효자다웠습니다. 실제로 그는 형이 사라진 후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성민은 형과는 달리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습니다. 공무원이었던 그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집에 넣었고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책임졌습니다. 성민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여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이 사라진 후 가족을 책임지는 성민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대문 앞에서 기다리셨군요. 성민이 퇴근하며 아버지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성민아, 너는 형이 어디 갔다고 생각하니?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했던 질문이었지만 성민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형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성민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형을 계속 기다리시면 아버지만 힘드실 뿐이에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우는 분명 살아있어. 내가 아버지로서 확신해. 성민의 입가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짜증과 비슷한 무엇인가였지만 곧 다시 효자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성민은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화제는 여전히 성우였습니다. 성우가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끓여놨는데 이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우 몫의 밥과 반찬을 차려놓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죽은 사람을 위해 밥을 차려놓을 건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형은 돌아오지 않아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 형은 분명 살아있어.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민은 형이 사라진 후 점점 집안의 실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하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도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민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이 여사는 둘째 아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은 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심지어 사업에 실패하는 것조차 형에게는 관심과 걱정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면 성민은 늘 조용하고 모범적인 아들이었지만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형이 사라지고 나서야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보시는구나. 성민은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이 있을 때는 항상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자신이 이제야 가족의 중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형의 부재를 이용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박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없는 지금 너만이 우리의 희망이야. 성민은 아버지의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형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도 안 하셨겠지. 그렇게 성민은 부모의 신임을 얻어갔습니다. 형과 달리 실수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실히 출근하고 월급의 대부분을 집에 넣었으며 부모의 모든 필요를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내면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질투심과 원망이 10년 동안 계속 쌓여왔습니다. 왜 죽어서도 형만 사랑받는 거지? 살아서도 실패만 거듭했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형방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10년이나 그대로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노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성호방은 그대로 둬야 해. 언젠가 돌아올 때를 위해서 말이야. 성민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죽은 놈을 위해서 살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온순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날 밤 성민은 형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방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형이 사라진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님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성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형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겉으로는 효자였지만 속으로는 형의 빈자리를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 현실이 그에게는 달콤했습니다. 형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성우가 사라진 지 10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가평군에서는 대규모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그 산길을 넓히는 공사였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공사 현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혹시 공사 과정에서 아들과 관련된 단서라도 나올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저씨, 위험하니까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공사 현장의 작업자가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성민은 그런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공사장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만 포기하세요.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굴삭기가 산 중턱의 땅을 파던 중 기계가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뭔가 단단한 게 걸렸네. 작업자가 내려와 확인해 보니 땅속에서 이상한 물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낡은 휴대폰과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작업 반장이 발견된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휴대폰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아직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작업복에는 검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혈흔으로 보이는 자국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작업 반장이 즉시 신고를 했고 곧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발견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고 박노인도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증거품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며 박노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성우와 관련된 것일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휴대폰이 성우의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비록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전문가들이 복구 작업을 통해 일부 데이터를 살려냈습니다. 박노인과 이 여사 그리고 성민은 경찰서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휴대폰에서 복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의 흔적을 찾았는데 어떤 내용이든 알고 싶었습니다. 형사가 복구된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넌 왜 날 여기로 부른 거냐? 박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성민이 성우를 불러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몰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박노인은 성민을 돌아봤습니다. 성민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게 무슨 뜻이니?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산으로 부른 거니? 성민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 아버지, 저는 모르겠어요. 형을 부른 적이 없는데요. 성민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문자 메시지는 뭐냐? 내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형사가 추가로 복구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시간이 벌초 당일 오후 3시 30분경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성우가 벌초장에서 급히 내려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여사가 성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민아, 정말로 형을 부른 적이 없니? 10년 전 그날 뭘 했는지 기억나니? 성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형을 부를 이유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박노인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잠깐 그날 너도 벌초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안 온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서. 박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너 그날 오후에 어디 간다고 했어. 친구 만나러 간다고. 성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버지. 기억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박노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성민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침착했던 성민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혈흔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우 씨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옷감에서 토양 성분도 발견됐는데 이 지역 토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성우가 이곳에서 무언가 사고를 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우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한 건가요? 이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노인은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민아,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라. 내가 형을 산으로 부른 거 맞지? 성민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형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휴대폰에서 복구된 통화 기록에 성민의 번호가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벌초 당일 오전에도 두 형제가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통화 기록도 설명해 보세요. 형사가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형에게 안부 인사를 한 것뿐이에요. 벌초 잘 다녀오라고. 하지만 그의 설명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메시지는 분명 성민이 자신을 특정 장소로 부른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박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의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둘째 아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는 너를 믿고 싶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은 뭐냐?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성민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조사받으러 나와주세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성우의 흔적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성민에 대한 의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 여사 역시 두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성민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성민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성민아, 아버지와 얘기 좀 하자.
성민은 역시 한숨도 잠들지 못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둘 다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박노인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었지만 어젯밤 발견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안다. 박노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형을 산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성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궁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는. 성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1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니? 내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여사가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만 두 남자의 긴장된 표정을 보자 그녀도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혹시 성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박노인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성민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 그리고 성민을 향해 돌아서며 계속했습니다. 성민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10년 전 벌초날 내가 형을 산으로 부른 거 맞지? 성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시선이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고 어젯밤부터 계속된 압박감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답해. 박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생 온화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것은 성민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형을 불러냈어요. 성민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사가 충격을 받아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터져나오자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은 늘 아버지 눈에만 들었잖아요. 실패해도 용서받고 빚을 져도 걱정받고. 저는 늘 그림자 취급이었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내 형을 해칠 이유가 되냐?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민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형보다 낫다고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한테 제발 그만 실패하라고 했어요. 부모님 걱정 그만 끼치라고 했어요. 이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뭐라고 했는데? 성민의 흐느낌이 더욱 커졌습니다. 형은 화를 냈어요. 나보고 질투한다고 못난 동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박노인이 성민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형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해. 성민은 아버지의 거친 손에 몸을 맡긴 채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형을 밀었어요. 성민의 고백에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슴팍을 밀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형이 비틀거리더니 뒤로 넘어져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계속 말해. 박노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형이 뒤에 있던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민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형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여사가 절규했습니다. 내가 내 친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친형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민이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한 번 밀친 것뿐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변명은 부모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성민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의 시체를 묻은 거냐? 아니에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형의 물건들만 묻고. 성민의 고백은 계속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물건들을 묻었다고? 이 여사가 물었습니다. 휴대폰이랑 작업복, 그리고 신발도.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제가 형을 만났다는 걸 모르게 하려고. 박노인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너 이 나쁜 새끼야. 그가 성민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성민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니? 아버지. 성민이 바닥에 앉은 채로 울었습니다. 저도 괴로웠어요. 매일 밤 형 꿈을 꿨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다고. 이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우리 앞에서 효자 노릇한 건 뭐니? 성민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거짓말들, 부모님 앞에서 보여준 효성, 형을 그리워하는 척했던 모든 행동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 박노인이 비웃었습니다. 내 형을 죽여놓고 사랑이라고 하니? 그는 성민을 내려다보며 계속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박노인의 선언에 성민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도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아이였니? 형을 죽이고도 1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니? 그녀의 말에는 절망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매일 형 밥상까지 차려주는 나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니? 성민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죄책감과 부모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마음, 형에 대한 질투와 원망, 그리고 지금의 절망감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조사받기로 했던 성민인데요. 지금 자백했습니다. 네, 자백했어요. 형을 죽였다고.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박노인은 성민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이제 제대로 져야 한다. 성민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용서를 구하는 빛이 있었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성민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과 이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의지했던 아들이 실제로는 형을 죽인 범인이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은 담당 형사 앞에서 10년 전 그날의 일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벌초날 오후 2시쯤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산 중턱 평평한 바위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였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형이 계속 사업에 실패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게 보기 싫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집에 와서 평범하게 살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산으로 불러낸 건가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였잖아요. 성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형을 나무라는 걸 부모님이 보시면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형에 대한 원망을 터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마음까지는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가 산에 올라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형은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 걱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성민의 회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면서 형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성민은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형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부모님 걱정 그만 끼치고 평범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화를 내면서 그날 성우의 반응이 성민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실패하는 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것 같니? 성우는 동생의 말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고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때 성우 씨가 뭐라고 더 말했나요? 형사의 질문에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저보고 질투한다고 했어요. 자기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서 질투한다고. 그리고 평생 그림자로 살아가라고. 성우의 그 말이 성민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열등감과 질투심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형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가슴팍을 밀쳤을 뿐이었어요. 정말 그냥 화가 나서 한번 밀친 것뿐이었는데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이 뒤로 비틀거리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형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진술을 대조해가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형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도 몰랐어요. 성민의 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형을 깨우려고 흔들어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때 저는 정말 패닉 상태였어요. 성민은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인멸한 건가요? 저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성민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휴대폰과 작업복 그리고 신발을 땅에 묻었어요. 형의 시체는 계곡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형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체를 계곡에 버렸다고요? 네. 깊은 계곡이라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이 실종된 것처럼 꾸몄어요. 신발 한 짝만 일부러 바위 틈에 끼워 놓고. 이 모든 진술 내용은 부모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노인과 이 여사는 아들의 진술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우가 지금도 계곡 어디선가? 이 여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두 아들을 비교하지만 않았어도 그동안 자신이 성우에게만 관심을 쏟았던 것, 성민을 소홀히 대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성민이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 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보, 그건 핑계예요. 아무리 부모가 편애했다고 해도 형을 죽일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경찰은 성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민이 말한 계곡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혹시라도 성우의 유골이 발견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서였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깊은 계곡 바닥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성우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개골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골절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성민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였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유골을 확인하고 오열했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늦었다. 정말 늦었구나. 1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사 역시 아들의 유골을 안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성민은 변호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정말 형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성민이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고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쉽지 않을 겁니다. 박노인은 성민의 변호사 선임을 거부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스스로 책임져야 해. 하지만 이 여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성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결국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파괴시킨 것은 빚도 사업 실패도 아닌 자신이 만든 편애였다는 것을. 내가 성민이를 제대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의 자책감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6개월 후 성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박노인과 이 여사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성민은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로 많이 야위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은 피해자 박성호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쳐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민의 국선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을 고의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밀친 것이 우발적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깊이 반성하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우발적 사고라고 하기에는 이후 행동이 너무 치밀했습니다. 시체를 계곡에 버리고 소지품을 땅에 묻어 실종으로 위장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더욱이 1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한 점은 죄의식의 결여를 보여줍니다. 재판장이 성민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부모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형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형보다 낫다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형을 죽일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압니다. 방청석에서 박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의 허락을 받은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민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 아버지라고 해야겠지요. 박노인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호에게만 관심을 쏟고 성민이는 늘 뒷전으로 밀어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민이가 형을 죽일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편애했어도 아무리 성민이가 소외받았어도 형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민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내 형이 다시 돌아오니? 우리 가족이 10년 동안 겪은 고통이 사라지니? 이 여사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형을 죽이고도 1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앞에서 효자 노릇한 게 더 무서워. 어떻게 매일 밤 형 밥상을 차리는 엄마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니? 저도 괴로웠어요. 성민이 절규했습니다. 매일 밤 형 꿈을 꿨어요. 형이 저를 원망하면서 나타나는 꿈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후의 증거인멸과 10년간의 기만적 행동을 볼 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이나. 그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하지만 박노인은 단호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제대로 져야 한다. 그것이 내 형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이 여사 역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성민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성민은 법정에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성민의 마지막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박노인의 어깨는 더욱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이 여사가 남편의 팔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우를 위해 살아야 해.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성민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안고 살아가야 하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편애가 만든 이 비극을 죽는 날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성우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성우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내 동생은 12년 동안 감옥에서 죄를 갚을 거야. 무덤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죄를 평생 안고 살겠다. 석양이 지는 가운데 박노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상처받은 마음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민의 선고가 내려진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박노인과 이 여사는 성우의 유고를 고향 산자락에 정성스럽게 안장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이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모습으로지만 말입니다. 매일 아침 박노인은 성우의 묘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또 왔다. 어젯밤 너 꿈을 꿨는데 어린 시절처럼 환하게 웃고 있더구나. 무덤 앞에서 혼자 말하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여사는 여전히 성우 몫의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성우를 기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였어. 많이 드렴. 어느 날 박노인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성민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직도 성민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궁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감옥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형을 생각하며 참회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결국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으며 제 마음속 어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에게 느꼈던 열등감과 질투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성민의 진심 어린 참회가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라고 핑계대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지 못했어도 형을 해칠 이유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탓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편지를 보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뭘 보고 있어요? 성민이가 보낸 편지야. 박노인이 대답하자 이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볼 필요 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남이에요. 하지만 박노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보, 성민이도 내가 낳은 아들이야. 미워하고 원망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 이 여사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형을 죽인 아들을 아직도. 나는 성민이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내 잘못도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몇 달 후 박노인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성민을 교도소에 면회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박노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올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성민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노인은 유리창 너머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왔다. 박노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매일 형 꿈을 꿔요. 형이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박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도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성민아. 박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저지른 죄는 너무 크다. 내 형을 죽이고 우리 가족을 10년 동안 지옥으로 만들었어.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성민은 아버지의 말에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성호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성호야, 아버지가 성민이를 만나고 왔다. 그 아이는 정말 후회하고 있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용서할 수가 없어. 무덤 앞에서 박노인은 오열했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죄 죽는 날까지 안고 가마. 석양이 지는 가운데 아버지의 통곡이 산자락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박노인은 손주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형제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처럼 무너진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슬픈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박노인과 이 여사는 매일 성호의 무덤을 찾습니다. 두 아들을 동시에 그리워하며 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성호는 그리움으로, 성민은 후회와 원망으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이 가정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